TSMC가 인텔의 부진한 파운드리 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다. 성사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 용인해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TSMC의 중요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TSMC라고 해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물론이고 이전 바이든 정권에서 얘기했었던 보조금, 즉 반도체 법까지 폐지를 하겠다 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온 뉴스가 대만의 TSMC가 미국의 인텔의 부진한 파운드리 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사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EU 등 8개국과 지역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업은 독점을 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파운드리 시장에서 60% 이상, 7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 대만, 일본, 특히 중국 등에서 이것을 그대로 용인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의 경우에도 굳이 인텔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TSMC는 이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인수해 가면서까지 시장을 늘릴 이유도 없고 두 개의 기업 문화가 결합이 되어서 꼭 시너지 효과만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TSMC와 인텔의 파운드리 인수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나 미국 측에서 바라는 희망사항,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엔비디아의 GTC는 엔비디아의 기술을 이용한 개발자들의 세미나와 같은 행사였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주목하게 된 이유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독주를 하면서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차세대 GPU 시리즈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으며 AI 분야에서 선도를 지켜나가는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AI 생태계는 대표적으로 쿠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다라는 것은 A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개발자들은 대부분 쿠다를 이용해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전히 AI 생태계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CES 2025에서 젠슨 왕이 발표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AI 분야도 엔비디아가 앞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한 코스모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작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계에서의 생태계도 앞으로 엔비디아가 선도를 하겠다. 최근에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TSMC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AI 가속기의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엔비디아의 영향력도 커지고 또 다른 기업에서 AI 반도체를 만들 때에도 이미 그러한 기술을 축적한 TSMC의 제품 생산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TSMC의 중요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과연 무엇이 AI 반도체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라는 게 어떠한 반도체를 꼭 집어서 AI 반도체라고 하기보다는 AI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반도체가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AI 반도체 일종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HBM,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것이 시스템 반도체고, AI 반도체 중에서도 AI의 기술을 구현하는 들이 AI 시스템 반도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MC의 파운드리가 계속 언급이 될 텐데요. 그 파운드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그것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그러한 영역은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팹리스라는 기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브로드컴, 다양한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그렇게 설계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중에서도 지금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고, 그 중에서도 최첨단 제품들을 대부분 다 TSMC에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는 기업이 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직접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것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구조라면은,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의 경우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파운드리, 그 중에서도 TSMC고, AI 반도체 시장이 부각이 되고 TSMC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기업들의 후공정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반도체 후공정을 수행했던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만은 1978년도 유엔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만은 전자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진출을 선언을 했고, 대만은 1987년도에 TSMC가 설립되게 됩니다. 당시 대만은 전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술력 면에서는 이렇게 우수하다고 평가될 수가 없었으며, 대만의 산업 자체가 OEM이나 ODM 중심의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만이 OEM 방식의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대만의 산업 구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한 것은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견 중소기업들의 활약이 더 컸었고,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기술력보다는 OEM, ODM을 받아서 영업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 따라서 초창기에 대만에서 OEM, ODM이 발달을 했고, 그러한 기술들이 축적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만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에서 대만으로 넘어가게 된 모리스 창은 이러한 대만의 산업 구조를 확실하게 꿰뚫어 보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요구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계에서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접목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파운드리라는 부분이 됩니다. 파운드리라는 모델은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신발 공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브랜드가 나이키로 설명을 드리면은, 나이키의 설계도는 미국의 본사에서 설계를 하고 받아온 도면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신발을 만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사실 파운드리가 그런 모델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그 상황이 어땠느냐 돌아가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1950년대 말 반도체를 처음 만든 기업이 TI였고, TI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후공정은 아시아 지역으로 한국과 대만 등으로 퍼져서 개발이 되게 되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은 팹리스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팹리스 기업이란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반도체를 개발한 TI를 비롯해서 IBM이나 모토로라 등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고, 그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이 100%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한 유유시설의 팹리스 기업들은 자기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가서 반도체 제조를 의뢰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든 설계도를 갖다 맡기는 그 기업이 자기가 개발한 반도체와 비슷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떠나서라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TI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를 생산한
태어난 모리스 창은 그 부분에 주목을 했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만에 와서는 파운드리라는 기업을 만들고 자기들은 설계를 하지 않고 생산만 하겠다라고 이제 이러한 파운드리 기업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모리스 창이 했던 명언이 아직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즉 팹리스 기업들이 우리는 당신과 경쟁을 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우리 기업에 설계를 맡겨주시오 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모리스 창도 처음에는 그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에 자기가 가서 이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적자를 각오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 모델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 라고 시작을 한 파운드리 모델인데, 아시다시피 주가 시총으로 볼 때는 이미 우리 기업을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죠. 그 정도로 이제 TSMC가 발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위상은 최근에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TSMC의 이러한 활약, 인물적인 측면에서는 AMD의 리사수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같이 대만계 미국인들이 활약을 하면서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고, 대만이 곧 반도체 강국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TSMC의 창립자인 모리스 창, 사실 모리스 창의 경우에는 대만인은 아니고요. 중국 본토 사람이었는데 국공내전 기간에 미국으로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으로 살다가 대만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대만으로 돌아온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리사수와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간 이민 2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대만 전국에서 지식인들이 많이 미국으로 떠나게 됐고,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을 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조금 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직업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의식들이 바뀌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제가 좀 더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성적이 의대보다 더 높았다라는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우리는 특정 직업에 대해서 많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 이제 미국, 그리고 지금도 미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기전자 계열 그리고 벤처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을 할 수 있고 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젠슨 황과 리사수에 같은 경우에도 지식인 부모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전기전자 기술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만에서 생각하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산업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우리 수출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대만에 가서 보면은 우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전기전자 산업의 수출이 50~60%를 차지하고 반도체만 가지고 보더라도 30% 이상의 수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가 없으면 대만의 경제 중에서 30% 이상의 수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수치상으로 중요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수출 때문만은 아닙니다. 반도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대만은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만은 자기 혼자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조금이나마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반도체다라는 인식이 사실상 대만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만 관련된 보고서 중에서 실리콘 실드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호국신기라고 반도체 산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국신기 중에 기자는 이제 그릇 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란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신의 용기, 그만큼 신성시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반도체에 대한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만에 있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와도
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사이언스 파크를 신주 지역에 만들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서는 대만의 대표적인 전기전자산업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TSMC도 1987년도에 그 신주 사이언스 파크에서 처음 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성장을 했고 대만의 사이언스 파크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전기전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단지 사이언스 파크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협력들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 산업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만 국민들은 정부에서 전기전자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저항 없이 기꺼이 토지도 내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작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용수라든지 전력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러한 인프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대만의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물 부족도 있었고 등등의 소식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반도체 공장에 우선 용수나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불만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 산업을 우선시하고 국민들의 협력이 반도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한 번 정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TSMC는 세계적으로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만 내에서도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리고 세계의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TSMC에 취직을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1순위의 희망사항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TSMC를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전기기술자, 그리고 새롭게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 많습니다. 대만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었을 때 다시 그 중견기업에서 스핀오프해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이러한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조금 더 도전적으로 전기전자 산업 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에서 성장하는 확률이 더 높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TSMC가 지금과 같이 매출이익이 높아지고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TSMC는 제품 판매 가격의 30%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기업이었고, 결국은 팹리스가 만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식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TSMC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그런 코로나 시절에 발생한 반도체 부족 현상, 그 부족 현상 속에서 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TSMC 뿐이라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TSMC가 생산하고 있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다른 곳에는 없다라는 것이 또 작용을 했습니다. TSMC의 이러한 성장 과정은 다른 고객사들과의 깊은 관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TSMC라고 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리스크로 당장 중국과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작은 땅, 즉 토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위치상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있습니다. 게다가 가뭄, 그리고 전력 부족 등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TSMC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면은, 당장 지진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통해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에도 공장에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작년에도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TSMC의 공장이 멈췄다라는 보도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이 멈춘 지 이틀 만에 다시 복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장이 전체적으로 멈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진에 대한 대비는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용수와 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만 전체적인 문제로까지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보다 기업에 먼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공장이 잘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TSMC의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 미국에서의 압력, 그런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TSMC는 작년
작년에 미국에 거대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올해도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적당히 피해가는 방법을 써가면서 미국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첨단 제품, 지금은 이제 2나노 공정인데 그 다음 공정으로 얘기되는 1나노 공정의 새로운 공정은 대만의 사이언스 파크 중에 하나인 가오슝 지역의 남부 사이언스 파크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는 적당히 들어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첨단 공장은 대만에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만이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시작부터 흐름까지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1960년대 후공정으로 시작을 했고 198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시작을 한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했고 대만은 파운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되어 있고 대만은 파운드리 분야의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한 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 파운드리 쪽에 더 관심들이 많이 커지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소화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형태가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처져 있다거나 과소평가라거나 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파운드리 분야가 계속 커진다.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연히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럼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산업, 그중에서도 이전 정권에서 얘기했던 반도체법, 그리고 보조금 등등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의회에서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관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포함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에 트럼프의 이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신경 써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반도체라는 것에 대한 특성을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은 트럼프의 그런 판단이 어쩌면 오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우선 최종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미국에서 판매되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반도체를 미국에서 많이 소비를 하지만 이건 최종 소비일 뿐이지 중간에 어떤 전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국가로 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세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를 수출할 때 부과를 맞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야 됩니다. 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이 그 반도체를 대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우리 반도체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럼 미국 내에서는 어떤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로 작은 규모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즉 마이크론도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들여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는 관세를 다 안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반도체를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른 소비 제품과는 달리 반도체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당연히 이제 AI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TSMC 그리고 대만 전체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TSMC의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단순하게 수탁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이었지만은 지금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 그리고 축적된 기술 이것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0년도 세계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기 전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이러한 일들을 반복을 했고 인수합병도 자주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반도체 공장을 보시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 이외에는 다른 국가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새롭게 신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고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TSMC의 그러한 기술적인 규모 등등을 한 번에 따라잡을 기업이 등장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TSMC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AI 생태계 속에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팹리스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팹리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볼 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미국이고 그 다음은 대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기업이 만드는 AI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엔비디아가 부상을 하고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랫폼 그리고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었고 우리 기업들도 AI 관련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새롭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조금 분해를 해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눠서 봐야겠죠. 이때 팹리스가 예전에 한국에서의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사라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조기업들의 해외 진출 등등으로 인해서 관련된 팹리스들이 함께 좀 축소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기업은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아날로그 제품을 생산하는 DB하이텍,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다시 인수한 키파운드리 이렇게 세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팹리스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직 첨단 제품보다는 아날로그 제품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우리 파운드리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정이 좀 더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팹리스가 좀 더 자유롭게 시제품을 생산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내지는 이러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만은 우리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사와 우리의 발전사에서 차이점도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무리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과 협력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조금은 부럽게 바라봐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 축이 될 수 있었던 TSMC는 그 TSMC의 주변 생태계를 우리의 대기업들보다는 폭넓게 많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위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후공정을 직접 모두 다 수행을 하진 못합니다. 따라서 후공정 기업들과의 이러한 연계도 많이 있었고요. 파운드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팹리스 기업들과의 관계 등등에서 아무래도 우리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폭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파운드리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저것을 꼭 키워야 돼, 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분야를 개방을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중견, 중소, 소재 장비 업체들과의 협력,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려나가고 있을 때 2위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항상 삼성전자입니다. 5나노 이하의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고 기술력 면에서는 두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다. 라고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TSMC의 경우에는 1987년부터 이미 오랜 업력을 가지고 파운드리만 해온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본격적으로 분리한 것이 2017년부터입니다.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그러한 폭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규모 등이 당연히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최첨단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 최근에 지적되어지고 있는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규모를 따라잡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분야, 그 분야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